여러분요, 이제 저당권을 한번 보시면은요, 저당권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요 1억을 주죠. 이 1억을 뭐란다?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권이다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을이요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저당권하고 등기하죠? 이 사람을 뭐란다? 채권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채권자가요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을 뭐란다?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을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정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A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돈을 빌리는데 A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저당을 잡는 거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상보증, 물건 위에 보증을 섰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물상보증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누가 되냐? 채권자. 채권자가 저당권자고요. 설정자는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물상보증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 피담보 채권 있죠?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 저당권을 뭐란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성립상의 부종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자. 제3자는 저당권자나 채무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3자는. 왜요? 만약에 제3자가 채무자가 되죠? 그러면 갑이 채무자가 아니면 을은 그러면 갑한테 채권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을이 채권자가 아니다? 그럼 을은 갑한테 채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당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는 저당권자나 채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과 을과 병 간의 합의, 3자 간의 합의가 있잖아요.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합의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3자를 저당권자나 제3자를 채무자로 하려면 갑과 을과 병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요. 합의.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된 권리가 이렇게 이전하잖아요. 누구한테요? A한테요. 그러면 종된 권리도 같이요 이전을 하죠. 누구한테요? 이렇게 A한테 이전을 해요. 이렇게 이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전하려면 저당권은요 뭐랬냐? 물권적 합의. 물권적 합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등기가 있어야 되죠. 이때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부기 등기라고 하죠. 왜요? 우리가 저당권은 제한 물권이죠. 제한 물권의 이전은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 주등기는요, 갑구는요,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었는데 이 합의는 뭐죠? 이것은 물권 계약이죠. 그럼 계약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래서 누구하고 여기 을하고 누구하고 A. 을하고 A, 즉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 두 사람 간의 합의만 있으면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누구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는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전하는 거. 이전은 언제나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갑이 을한테 1억을 갚죠. 그러면 주된 권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동시에요 종된 권리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을요 소멸상의 부종.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종성 얘기하죠. 이걸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부종성은요 주된 권리가 없어지면 종된 권리가 없어지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요 당연히 소멸해. 그러면요 당연히를 뭐라 한다? 이것을 187조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가 그 등기법에서 법률의 규정이냐 법률 행위냐가 나오죠. 이럴 때는 187조 주된 권리,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해. 당연히 소멸.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뭐가 된다? 이 등기는 무효가 되죠. 이런 무효가 되니까 이 등기는 뭘 해야 돼요? 당연히 말소해야 되죠. 그런데 말소 전에 이 저당권이 정에게 이전됐다. 정에게. 그러면 정은 저당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등기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이건 말소청과 말소전이죠. 말소전. 그 다음에요 등기가 무효죠. 그럼요 이 등기가 무효인데 이 등기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뭐라 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무효 등기의 유용은 언제부터 유효다? 그때부터죠. 그래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효행위 추인하고 똑같아. 그때부터 이렇게요. 이때 무효등기 유용을 할 때는 누가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중요하고요. 이 무효등기 유용은 갑구하고 을구만 유용을 해요. 그래서 뭐는 한대요? 표제부. 표제부는요 유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제부는 유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건물죠 신축을 했죠. 그럼 구 건물의 등기를요 신축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또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요 정보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이라고 해서 확정이 됐어요. 보통 확정 채권이요. 그래서 장래 또는 물론 우리가 이제 장래 조건부 채권도 있어. 장래 불확정 채권, 그런 것은 근저당권으로 담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래 조건부, 장래 기한부 채권도 있고 장래 확정이 아니고 불확정 채권도 있어. 그 불확정 채권을 근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 불가분성이 있죠? 그럼 불가분성은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돈을 다 받을 때까지. 그런데 불가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유치권에서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리했는데 수리비가 100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98만 원을 변제했어요. 아직 얼마 나왔죠? 2만 원 나왔죠? 그래도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그것을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불가분성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이요 10회 때인가 11회 때인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알겠죠? 이거 뭐냐면 전세권이에요. 전세 목적물이에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 이 말이죠. 멸실.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냐면 공동담보요.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이에요. 동시배당. 이런 경우는 그것은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냐면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물상대위는 반드시요. 목적물이 뭐가 돼요? 멸실. 그 다음에 훼손. 그 다음에 공용징수. 딱 멸해공. 딱 세 가지만 돼.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멸, 회, 공 이렇게. 멸실, 훼손, 공용징수. 딱 세 가지만 돼요. 그래서 멸실이죠. 이런 멸실이 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화재보험금이 나와요. 화재보험금이요. 훼손이 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손해배상이 나오죠. 공용징수가 되면 뭐가 나와요? 수용보상금이 나오죠. 자, 이런 밤 여기는 배상이죠. 여기는 보상이죠. 차이는 뭐냐면 보상은 법의 적법 절차, 즉 잘못이 없을 때 보상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배상은요 잘못했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요 폭행을 하죠. 그러면 누군가가 잘못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그때는 뭘 한다? 배상을 하는 배상.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 한다? 이거 화재보험금, 손해배상, 수용보상.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가치적 변형물 위에 저당권이 미치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물상대위는 이 화재보험금이 나오죠? 이것을 뭐 한다? 채무자금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 압류를 해야 돼요. 누가 압류를 해야 된다?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해. 누가 압류해도 돼. 아무튼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돼. 만약에 이미 지급됐다. 이미 채무자에게 지급됐다. 그러면 어때요? 채무자에게 지급됐죠? 이미. 그러면 그 채무자한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해. 만약에 이미요. 후순위에게 지급이 됐다. 이미 후순위 그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물상대위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압류. 언제까지 압류한다? 지급하기 전까지. 이 통화대가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이 물상대위는요. 어디가 물상대위 있다? 이것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이렇게 5가지 중에서요. 물상대위가 안 되는 것은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안 돼요. 알겠죠? 왜냐?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요. 물건이 멸실돼 버리면 점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물상대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요, 우선 배제권이 없고요, 물상대위가 없고 추구표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데는요, 이 가등기 담보는 만약에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여기 저당권에는 물상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도 물상대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반드시 멸실, 훼손, 공용, 징수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안 되는 게 바로 월차임. 차임 안 돼요, 차임. 월차임은 안 돼요. 그래서 차임은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그 매매대금 같은 거 있죠? 매매대금.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차임하고 매매대금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물상대위가 안 된다. 그래서 물상대위 자체가요, 우리 시험에는 희한하게요, 물상대위 자체가 시험에 잘 나와. 알죠? 다른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특히 물상대위에서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여기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건을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자기가 빌려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되냐? 경매 가능성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뭐란다?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소, 기준, 권리는요,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 이렇게 했죠. 여기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이렇게 했죠. 이거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죠. 이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갑이란 말이죠. 이거보다 더 선순위요. 선순위, 여기요,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든가, 여기요, 후순위요. 후순위 뭐가 있다?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든가 이렇게요. 이렇게 있으면 항상 이게 말소 기준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해서 이 위에 있는 선순위는 원칙은 경매가 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그 말은 경락인에게 뭐가 된다? 인수가 돼. 그래서 인수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경락인에게 인수가 된다는 말의 뜻은 경락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이 말이고, 경락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이런 뜻이에요. 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다른 건 다 안 되는데 전세권자가 만약에 예외적으로요, 뭘 한다? 배당 요구를 하죠. 배당 요구하면 내가 돈 받고 나가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전세권은 소멸을 해. 다른 건 소멸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죠. 이 후순위 권리자를 뭐 한다? 언제나 뭘 한다? 소멸해. 그래서 우리는 소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특히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가 특히 저당권, 근저당권 있죠? 이 저당권, 근저당권 밑에 있는 전세권자고 지상권자, 이것을 우리는 보통 후순위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 제3취득자. 여기 대항력의 임차권, 또는 여기 또 뭐 저당권이 있겠죠? 또 저당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뭐란다? 후순위 권리자라고 하는데, 후순위 중에서도 지상권자고 전세권자를 뭐라고 부른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나면 복잡하니까요, 우리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보다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제 배당할 때, 배당을 하잖아요. 그럼 배당할 때는 제1순위가 뭐죠? 1순위가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죠?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고요. 여기서 비용은 뭐가 있죠? 필요비, 유익비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 여기요, 당해세가 있고, 당해세, 여기요, 우선 변제권이 있고, 이렇게. 알겠죠? 이 최우선 변제 뭐가 있죠? 주택과,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뭐가 또 임금 우선 특권이 있고요. 우선 변제는 뭐가 있어? 우선 변제는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전세,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비교해서 우선을 하잖아요. 특히 여기에서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은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를 뭐란다? 여기를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우선할 수 있다?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채권이 우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의미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요,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조건이 최우선 변제보다 더 먼저 받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최우선보다 더 먼저.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뭐를 하나 볼 수가 있냐면요, 여기서 제3취득자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배당금을 한번 보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제3취득자요. 제3취득자 이렇게. 그러면 제3취득자가 누군가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3취득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토지를 보자면 토지가 갑의 토지죠. 그 토지가 있으면 의리요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이렇게 언제요? 2월 1일 이렇게 저당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병이죠. 이 병이요 저당권 있고 난 다음에 병이요 매수했다 이 말이죠. 여기 지상권, 그 다음에요 여기 전세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매수했다 지상권, 전세권 이것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저당권 밑에 있다고 해서 후순위라고 하지 않고, 후순위는 후순위죠. 그런데 후순위라고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해야 한다? 뭐라고 해? 제3취득자다. 이 사람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제3취득자는 여러분요 나중에요 의외로 학원에 저당권에서 문제가 의외로 지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 왜냐면 여기요 말소 기준권에 한번 보면 말소 기준권 이 문제를 내려면 항상 저당권 밑에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지상권자, 전세권자를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에서요, 또 이제 여기에서 제3취득자가 나오는데, 이 제3취득자는요, 여기서 경매가 되기 전이 있고, 여기가 경매가 되고 난 후가 있단 말이죠. 경매 후, 이렇게요. 이런 경매가 되기 전에는 후가 어떻게 돼요? 경매인이 될 수 있어. 경매인. 내가요, 그 집을 경락받을 수 있어. 경매인이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이 사람이요, 경매가 딱 돼버리면, 경매되면서 제3취득자가 몇 번째로? 두 번째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받는다, 이 말이죠. 비용을 우선 상환받아. 비용을. 최우선 먼저, 더 먼저. 제3취득자가. 알겠죠? 이 두 가지. 그런데 경매가 되기 전에는요, 어떻게 돼요? 만약 경매가 만약에 해봐. 저당권자가 1억을 빌렸는데요. 이 사람이 집을 5억, 땅을 5억 주고 샀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돈 5억 받아서 1억을 갚고 등기를 말소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등기 말소한다고 했는데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경매가 들어오죠. 경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나는 이 저당권보다 밑이니까. 경매가 되면 다 없어지죠. 그러면 나는 권리를 잃게 되죠. 그러면 경매를 막아야 되겠죠. 경매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막으려면 돈 갚아야지. 근데 갑한테 갚아야 되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없이 갚아야지, 내가 억울해도. 그럼 억울해도 갚아. 나는 얼마 주고 집 땅 산 거죠? 6억 주고 산 거죠. 그 1억을 누구한테 가서 받아와야 돼? 갑한테 가서 받아와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보면요, 경매가 되기 전에는 뭐냐면 일단 변제기 후예요. 변제기 후. 즉 변제기 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것은요, 변제기 후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것을 얘기해요. 변제기 후라는 것은 여기요, 지금 변제기 후라고 하는 것은요, 뭘 얘기하냐면 일단 돈 갚을 날짜가 지나야 되겠죠?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요, 채무자, 갑이죠, 채무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돈 갚지 말라고 해도, 피담보 채무를 뭐하고?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뭐하고? 말소하고, 그 다음에 갑에게 뭘 한다? 구상권을 행사를 한다. 이렇게. 변제기 후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렇게. 구상권 이렇게.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3취득자하고 후순위하고는 다른 거죠.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한다? 저당권 있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순위는 뭐죠? 후순위는 저당권 있고 그다음에 2번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이런 사람들을 뭐란다? 전세권. 전세권 말고 저당권, 근저당권을 뭐란다? 후순위
권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제3취득자가 되고 이 제3취득자가 좀 문제가 된 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되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요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집을요 병이 샀단 말이죠. 병이 매수인 제3취득자죠.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으니까. 알겠죠? 그랬더니요 이 갑이요 돈 1억을 빌려고 이거 매매대금 5억인데요. 5억을 줬더니 갑이 1억을 갚았어. 갚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저당권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 청구를 해야 되겠죠? 말소를 누가 해야 돼요? 누가 갑이 말소해야 돼? 병이 말소해야 돼? 누가 말소해? 둘 다 말소하죠? 갑하고 병하고. 갑은 누구죠?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이 병은요 제3취득자로서 뭐가 된다? 소유자죠?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물권이 아니죠? 그럼 뭐다? 채권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이것을 소유자가 아니고 병은 소유자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아주 간단하죠. 이것을 이게 이제 우리가요 근저당권에서 이게 근저당권이다 하면 근저당권에서 한번 나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제3취득자가 또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근저당권에서 우리가 얼마를 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것인가 거기서 나와. 그때요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이 등기된 범위 안에서 변제를 해.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당할 때 아까 말했죠. 돈을 배당받을 때 어떻게 배당받을 것인가? 여기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이 A가요 저당권이 있고요. B가요 여기 가압류가 있고요. 가압류가 있고요. 여기요 전세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요 1억이고요. 여기 1억이고요. 여기 2억이고요. 여기요 1억 9천이고요. 이렇게 배당 경매대금 1억 9천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1억이고 2억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순서대로 돈을 나누어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압류. 이러면 이 가압류라는 것은 뭐다? 채권. 가압류는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은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가압류권자하고 전세권자는 순서가 2번이고 3번인가 같지만 실제 배당을 할 때는 순서가 동일하게 보는 거. 똑같이 봐. 순서가 똑같이. 그럼 순서가 똑같으면 어때요?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채권에게 비례해서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1번이요. 을이요. A가 1억을 일단 받아가. 그럼 남는 돈이 얼마죠? 9천이죠? 9천이면 B가 얼마 가져가고? 3천. 3천 가져가고 C가 얼마 가져가고? 6천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건 그렇잖아. 만약 여기가요. 여기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다. 그럼 전세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이면 여기가 전세권이다. 여기가 가압류다. 그럼 완전히 달라져.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이 1억 가져가고 이 사람이 9천 가져가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가압류는 돈 못 받는 거예요. 가압류가 내보다 더 위에 있을 때 그 밑에 사람하고 평등하게 순위가 평등하게 배당받아 간다는 거지. 가압류가 3번이죠. 그러면 3번이면 가압류는 돈 못 받아가요. 무슨지 알겠죠? 여기서 배당받아. 이거 하나만 여러분요 조심하면 돼. 그래서 항상 이 가압류가 또 언제 문제가 되죠? 가압류가 취득시효. 취득시효 중단일 때 우리 시험에 나왔죠? 취득시효 중단으로 압류나 가압류가 있죠. 압류나 가압류하면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안 된다?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압류나 가압류가 되죠? 그러면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아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취득시효가 왜냐하면 압류나 가압류는 우리가 취득시효를 중단하면 취득시효는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점유를 중단시킨다는 건데 이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 받을 돈 1억을 돈 받기 위해서 보존 조치를 사는 게 압류 가압류거든요. 채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점유 자체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점유 취득시효가 진행 중인 물건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소멸시효가 취득시효가 중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압류나 가압류는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 문제가 되고 또 하나가 어디서 문제가 되죠? 유치권에서 문제가 돼요. 그것은요 우리가 좀 이따가요 유치권에서요 이미 유치권 했나요? 유치권 이미 했으면 한번 봐야죠. 자 유치권을 보면 유치권에서 뭐가 문제가 돼요? 경매하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서 2월 1일 날 저당을 잡은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가압류를 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가압류요.
그럼 여기요 5월 1일이요 저당권에서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가 있고요. 개시 등기, 압류나 가압류에서 뭐가 있다? 압류를 하죠. 이렇게 압류에 의해서 뭐가 된다? 경락인이 이렇게 있죠. 경락인이요. 여기요 7월 1일 이렇게 있죠. 그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가 2월 1일이죠. 5월 1일, 7월 1일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요 4월 1일 날이요. 여기서 뭐가 있죠? 4월 1일 날 여기서 저 유치권이 있어. 여기요 6월 1일 날 뭐가 있죠? 유치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 유치권이죠. 이 유치권자가요 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여기요 압류나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가압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압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가압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를 기준으로 하고 저당권이 기준. 여기 우리가 보면 말소 기준 권리할 때 말소 기준 권리할 때 이러면 어떻게 되죠? 저당권이 맨 앞에 있잖아요. 항상 우리 저당권을 가지고 기준을 하죠.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고 경매 개시 등기가 기준이에요. 유치권에서는. 그걸 조심해야 돼. 우리가 지금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이 기준이잖아요. 이건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저당권,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려면 뭘 해야 돼?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 경매 개시나 경매 기입 등기나 가압류에 의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압류를 한단 말이죠. 이 압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유치권이냐 그 후에 유치권이냐 이렇게 구별을 해.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조건적인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고 해서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모든 권리를 무조건 소멸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봐요. 왜 유치권은 경매가 되면은 소멸하지 않죠? 경매가 됐는데 저당권 밑에 있는데 왜 소멸하지 않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경매에서 소멸한다고 하면은 그 울구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알죠? 그런데요 저 유치권은 점유가요 성립연서 전속 요건이기 때문에요 점유를 본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말소라고 하는 것이 생성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소멸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다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냐면 우리가 이제 저당권을 설정할 때 저당권 설정에 합의가 있죠. 합의가 물론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돼요. 채권 없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를 이렇게 하죠. 등기. 그런데 여기서 뭐는 하지 않는다? 점유는 하지 않죠. 그래서 점유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뭐가 없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어 없어?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고요. 과실수취권. 과실수취권은요 원칙이 있어 없어? 원칙이 있어 없어? 없어. 과실수취권 없어. 알겠죠? 왜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뭘 하게 되면 뭐를? 압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밉시다. 압류 후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를 하게 되면 압류를 해야죠. 경매하려면 잡아야 되죠. 압류하면 그때부터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를 뭐라고 그랬죠? 압류라고 그랬죠? 압류하면 그때부터 과실에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저당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이죠. 저당권에 기한 뭐가 있죠? 반환 청구가 있죠. 방해 제거가 있죠. 방해 예방이 이렇게 있죠. 예방.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있어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고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누군가의 산에 있잖아. 산에 이렇게요 A라는 산에요 B가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지금 현재 반출 중이에요. 반출 중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 싣고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트럭을 나한테 돌려달라. 그 나무를 나한테 반환해달라. 반환 청구 못해요. 뭐를 못하니까? 점유하지 못하니까. 그럼 반출 중이면 어떻게 한다? 본래의 장소, 원래의 장소죠. 본래의 장소에 뭘 하라고? 원상회복하라고 청구를 해. 본래의 장소에 원상회복하라고 청구를 해. 원상회복. 나한테 뭐를 청구할 수 없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물권적 청구권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있잖아요.
항상 이러죠. 물권 청구라고 설명상은요. 물권 청구는 귀책 사유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불문하죠. 여기는요. 귀책 사유를 뭐 한다? 요구하죠. 요구하고 불문하고. 됐죠? 여기는 손해 여부요. 손해를 불문해요. 따지지 않아. 손해가 있고 없고 안 따져요. 여기는 반드시 뭐가 발생해야 돼? 손해가 발생을 해야 돼.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어요. 선이라도 실행 청구, 실행 전이라도 청구해. 손해가 있으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요. 갑의 건물이에요. 하나가 다 2억씩 이렇게 봐. 여기에요. 이 을이요.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준 것이 얼마를 빌렸냐? 3억을 빌려준 경우가 있고 5억을 빌려준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전체가 얼마짜리죠? 6억짜리죠? 3억을 빌려준 경우 있고 6억을 빌려준 경우, 5억을 빌려준 경우가 있어. 그런데요. 갑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3층 건물이요. 일부가 멸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이 남아있는 것을 뭐냐? 이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요. 교환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환 가치 이렇게. 그럼 교환 가치가 얼마예요? 4억이죠? 여기 3억일 때는요. 교환 가치가 4억이죠. 여기가 4억이죠. 그럼 여기는 어때요? 남아요, 부족이에요? 얼마가 남아요? 얼마가 부족이요? 여기는 손해가 있어, 없어? 손해가 없죠. 여기는 뭐가 있어? 손해가 있죠. 손해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가 없을 때는 아무리 침해가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개 다 어느 경우도 불문하고 손해가 있든 없든 손해를 불문하죠?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죠? 항상 교환 가치는 남아있는 걸 얘기해요. 교환 가치가 채권을 초과한다. 그러면 손해가 없다 이 말이고, 교환 가치가 채권에게 미달한다. 그럼 뭐가 있다? 손해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을 봐. 말을 누구냐면 채무자. 채무자가 말을 봐. 채무자가 여기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담보 제공을 게을리해.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 선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것을 뭐냐면 이것을 기한의 이익을 뭐란다? 상실을 해. 기한이익 상실? 알겠죠? 기한이익 상실하게 되면 뭐한다? 즉시 변제 청구해.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요, 손해배상도 청구를 해. 손해배상도 청구를 해. 이렇게. 이걸 기한이익 상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죠? 민법 총칙에 나오죠. 민법 총칙. 민법 총칙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와? 기한의 이익에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기한이니까. 알겠죠? 여러분, 기한의 이익은 뭐예요?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있죠. 하나는 뭐가 있죠? 정지조건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기억나요? 안 나요? 난다 그죠? 있어. 그런 게. 알죠? 그래서 정지조건부하고 형성권적 이렇게 있는데,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있을 때는, 알겠죠? 이것을 일정한 사유라고 그래요. 일정한 사유. 이런 일정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요, 즉시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고, 여기는요, 형성권적은요, 여기는 당연히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 표시, 이게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정지조건부는 즉시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고, 형성권적은 형성권은 말로 하는 것이죠. 말로 하는 거니까 형성권적은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요, 어느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됐죠? 그 다음에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과 OX, X죠.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와 OX, X죠.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형성권이라고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지조건부다. 이렇게 얘기해. 말이 다르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기한의 이익 상실이다. 이렇게. 이건 388조에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 민법 총칙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봐봐. 저당권 설정자. 말이 다르죠? 저기는 채무자고, 여기는 저당권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와 물상 보증인을 얘기하죠. 맨 끝에 한번 봐봐. 채무자와 물상 보증인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채무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설정자예요.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요. 있는 사유로 담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현저히 감소. 현저하게 감소가 됐다. 이 말이죠. 담보 가치가.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이에요. 책임 있는, 이렇게. 이럴 때는요, 뭘 한다? 이런 것은 뭘 청구하죠?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해. 상당한 담보 제공 청구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다. 이렇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렇게. 이것을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담보를 보충했죠? 그러면 손해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요, 기한이익 상실은 담보가 손상 감소됐을 때잖아요. 그럼 보충했죠? 손상 감소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어디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아까 말했어,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뭐를 청구해? 손해배상. 그래서 즉시 변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걸 읽으면 돼, 그대로. 이걸 트라이앵글에 봐봐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면 손해배상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없으나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면 즉시 변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저당권의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당권은 딱 세 가지만 보면 돼. 첫 번째는 뭐냐? 피담보 채권. 이 피담보 채권은요, 채권은 장래 확정, 장래 불확정, 장래 조건부, 장래 기한보 채권 다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C가요,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 얼마씩? 100, 300, 200 이렇게 빌려줬어. 그럼 100, 300, 200인데. 생각 한번 해봐.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을한테요, 을의 집에다가 저당 잡으려면 하나씩 잡으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채권 합해서 저당을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뭐란다? 준공유라고 그래. 준공유. 알겠죠? 권리를 여러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준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1하고 3하고 2하고 뭐죠? 6이죠? 6분의 1이고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고 6분의 2. 알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가 그래서 준공유한다. 누구하고요? 을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 1억. 그럼 1억 중에서 6천만 원만 채권으로 할 수도 있다. 일부만 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갑이요, 갑이 을한테 이렇게 시간을 달리해가지고 1억 불려주고 2억 불려주고 1억 불려줬어. 이 전부를 다 합해서 한 개의 저당으로 잡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여기서 어느 것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준공유는 여러 사람이 권리를, 여러 사람이 우리가 물건을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걸 뭐라 한다? 공유라고 하는 것이죠. 권리를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을 뭐라 한다? 준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있으니까 객체. 저당권은 어디에다 저당을 잡는가? 그건 아주 간단하죠. 저당권은요, 반드시 등기하고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돼야 돼. 원칙적으로 부동산. 알겠죠? 자, 그럼 뭐야? 등기 등록이고 원칙은 부동산. 그래서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뭐가 있어? 농작물 있죠? 이 중에서 등기 등록 안 하는 거 뭐가 있어? 명인방법. 그래서 이거 안 돼. 세 가지는 되고. 저당권은 등기하죠. 그래서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준부동산 있죠?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뭐가 있죠? 선박자동 창공기. 이거 돼. 등기 등록하니까. 선박자동 창공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물건 봐. 물건 뭐가 있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등기 등록을 해야 되죠? 원칙은 부동산이 돼야 되죠?
점유해야 돼, 안 해야 돼? 점유하면 안 돼, 저당권은.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냥 반환점권이 없죠. 그래서요, 소유권은 안 돼, 점유권 안 돼. 소유권에다 저당 잡을 수 있죠? 지상권에 잡을 수 있고, 지역권은 안 돼. 전세권 되고요, 유치권은 안 돼, 등기하지 않으니까. 질권은 동산이죠? 안 되는데, 이 질권은 동산이어서 안 돼. 알겠죠? 그런데 뭐는 되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로 권리질권을 설정할 수 있죠. 권리질권. 여기요, 이 저당권요. 그래서 여기요,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 여기에 저당을 잡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역권. 지역권에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여기요, 명인방목 농작물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죠. 원칙적으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아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채권이기 때문에 안 돼. 왜? 부동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차권도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건 네 가지 암기. 명인방법, 농작물, 지역권, 임차권 안 된다. 그 다음에 저당권 되는 게 있어. 되는 거 뭐가 있어? 어업권. 그 다음에 광업권. 또 뭐가 있어? 공유지분, 광업재단. 그 다음에 뭐 공장재단 이렇게. 광업재단, 공장재단. 알겠죠? 공장하면 기계들 있죠? 그런 기계들을 모아가지고 재단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광업재단, 공장재단, 공유지분도 뭐를 해? 등기하죠. 광업권, 어업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저는 공유지분은 왜 되는가 고민하지 마. 우리가 지분을 했을 때는 등기가 된 것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얘기하죠. 동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동산의 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공유는 동산, 부동산 다 되지만 여기에서는 뭘 얘기한다?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저당을 잡아. 그런데 여기서 딱 봤을 때 안 되는 건 뭔지 암기한다. 뭐 안 된다? 지역권 안 되고, 지상권, 지역권은 되는데, 지상권, 전세권은 되는데, 지역권 안 되고, 명인방법 안 되고, 농작물 안 되고, 임차권 안 되고, 네 가지 암기해. 이 중에서 1순위가 지역권이다. 우리 시험에 2번이나 정답으로 나왔다. 2번이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를 보냐면 저당권 실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저당권은 봐봐. 순서. 다른 약정이 없어야 돼.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세 번째,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해. 전후를 따지지 않아. 전후를 불문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따져.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의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이 있냐 없냐 안 따져. 이러면서 이 세 가지를 불문하고, 어디 미친다? 부합물과 어디요? 종물에 미친다. 미친다가 뭐예요? 저당권자가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부합물은 뭐가 있어요? 유류 저장 탱크, 정화조 탱크. 종물은 뭐가 있죠? 주유소의 주유기, 그 다음에 횟집의 수족관 건물.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말은 뭐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따지면 돼요.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 가지면 이게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죠. 건물이 있겠죠. 주유소. 그 다음에 여기요, 주유기가 있죠. 주유기. 탱크가 있죠. 여기요, 주유기가 있죠. 여기요, 탱크가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 와봐요. 여기 A가 저당이죠. 저당권은 여기 3월 1일 저당 잡았어.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2월 1일 설치했고, 여기는요, 4월 1일 설치했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 목록을 봐, 경매 목록을 이렇게 딱 봤더니, 목록이 어떻게 되냐? 토지, 건물, 그 다음에 2월 1일 주유기, 여기 2월 1일 유류저장 탱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목록이 이렇게 다 있어. 그럼 우리가 보면 이 목록을 보고 우리가 이제 경락을 받거든요. 경락을 받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목록은 어디 있냐? 우리가 여러분 그 경매하러 들어가죠? 경매 법원에 가면은 원탁 테이블 같은 데다 이렇게 까만색 바인더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례 이 정도 될 거예요.
알았죠? 거기 보면 그날이 있을 경매 한 3건제씩 평가만 하는데 거기에 관한 정보들이 거기 담아져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 보면은 뭐뭐라 뭐 종무 화물이다 정물이다 뭐 종물로 사료냐 쭉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제 내가 뭐뭐를 경락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것만 보고는 모르고 실제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보면은 지평관이 다 못 적을 것도 있을 것이고요. 지평관의 판단에 의사기 때문에 종물 이것은 타인 소유 이미 우려된다 뭐 이런 기재를 쭉 해놔. 그럼 가서 진짜 이게 타인 것인지 그 사람 것인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유치권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유치권은 뭘 하죠? 점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지. 보통 이제 보면 신축공사장 같은 데는 뭘 갖다 놓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놔. 그래서 유치권 행사종 그래가지고 브레이크하다 해서 갖다 붙여놓는단 말이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 건물을 점유한다고 하면은 준공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거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유치권자가 딱 보고 가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알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요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갔다 하고 알죠? 지금 이제 우리는 항상 결론을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토지 경락 봤죠? 토지 여기 봐 토지 건물 이건 저당은 건물에만 저당을 잡았죠? 토지는 있어도 경락을 못 받아요. 있어도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니까.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을 못 받아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을 못 받아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이렇게 돼 있죠? 농작물 이렇게. 이 5가지는 별개예요. 별개야. 서로가 완전히 별개야.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 못 받아. 별개니까. 여기 건물 경락받아. 주유기 받아. 2월 1일 받아.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 지금. 4월 1일 주유기하고 4월 1일 탱크가 있어 없어? 없죠. 없어도 경락받아. 없어도 경락받아. 있어도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락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경매 목록으로 따지지 않는다. 불문한다 이 말이죠. 등기가 있냐 없냐 그건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전후를 저당권이 3월 1일인데 3월 1일이 되기 전에 있었던 주유기 탱크하고 3월 1일이 있고 난 다음에 4월 1일 주유기 탱크죠. 여기에 다 인정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저당권이 미치는 것을 한꺼번에 다 정리해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쭉 한번 보면서 뭐를 보느냐? 이 말이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그러면 다른 약정이 있으면 부합물에나 종물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알겠죠? 있다. 약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자, 우리 이렇게 되죠. 갑의 토지 의리여 지상권. 그 다음에 여기 임차권을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의리 건물을 짓죠. 건물은 소유권이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죠. 그런데 여기 건물에다가 A가 저당을 잡죠. 이 저당권은 지상권,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읽어. 이제 뭐라 하냐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한 후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시험에 짧게 나와야 되겠죠? 짧게 나오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한번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여기 요역지, 그 다음에 전세금, 채권, 전유부분. 여기서 이제 뭐가 있죠? 지역권에는 뭐가 있어요? 요역지는 뭐가 있죠? 지역권, 전세금은요? 채권은요? 저당권, 전유부분은요? 대지권, 대지사유권 이렇게. 알겠죠?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주된 권리.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종된 권리 이렇게. 알겠죠? 자, 종된 권리는 여기서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가 안 된다. 됐죠 지금? 자, 그럼 지금부터 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속중 전세금 받은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알겠죠? 이게 또 남아. 대지권은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 어디 미친다? 종된 권리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여기요, 요 역지에 대한 저당권은 지역권에도 미친다.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저당권에도 먼저 대지권에도 미친다. 그 다음에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이전하면 다른 약정이 있으면 종된 권리도 같이 뭘 한다? 이전한다. 이전한다. 알겠죠? 같이 가. 그 다음에요, 채권,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죠? 주된 권리가 없어진다. 소멸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이렇게. 이걸 뭐라 한다?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가 한꺼번에 이제 또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 말을.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우리가요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무슨 문제가 나오든지 다 맞출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네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여러분요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바로 여러분요 근저당권은 그냥 바로 봐. 얼마 안 되니까요. 저당권이 이제 우리가 저당권에서 유치권에서 문제가 기본적으로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거든요. 물권 전체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 물권에서요 전체적으로 14문제에서 15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민법 총칙이 9문제가 나오면 물권이 15문제. 채권이 10문제인데 9문제가 나오면 물권에서 15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보통 물권은 14문제에서 1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감정평가서 같은 데 보면은 물권하고 채권만 보는데 거기서 물권에서는 거의 20문제 정도, 어쩔 좀 더 많이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요 14문제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에 속해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근자권을 보시면 근이죠. 근. 자,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자기 집 있죠. 자기 집을 저당 잡고 을한테요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 1억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 그러면요 이 을은 뭐란다? 을은 이 건물의 가치를 평가를 해가지고요. 이게요, 당신이 1억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3억을 이걸 뭐란다? 채권 최고액이다. 채권 최고액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것을 불확정이에요. 저당권 확정인데요. 그래서 등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근저당권자가 되죠. 근저당권자가 되고 여기다가 근저당, 반드시 근저당이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등기를 이렇게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근이란 말을 쓰지 않으면 저당권이 돼버려. 그러면 실제로 얼마를 빌린 꼴이 돼? 3억을 빌린 꼴이 돼. 원래는 얼마를 빌렸죠? 1억을 빌렸잖아요. 1억을 빌리면서 3억이라고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억밖에 안 되는데 3억을 빌린 꼴이 된대. 저당으로 이러면. 그러니까 반드시 근저당권이라고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불확정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이 얼마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 그래서 근이 뭐죠? 근은 뿌리 근자죠? 0원부터 최고 얼마까지 최고 3억까지 빌려준다. 지금 현재 얼마 빌렸다? 1억을 빌려서 아직도 2억 원의 갭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저당권에서 보면은 저당권에서는요 뭐가 되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죠.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근데 여기요 360조 여기서 이제 보는 거 360조는 뭐냐? 원금, 이자, 위약금이 있죠. 그 다음에 지연배상 몇 년분이다? 1년분.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자 그럼 봐. 원금, 이자, 위약금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지연배상은 몇 년분이죠? 1년분이고요. 저당권 실행비용 이 두 가지는 등기를 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이런 뭐라 나온다? 원금은 등기된 범위 안에서 보장이 된다 이런 말. 특히 그럼 여기 이자죠. 이 이자는요. 이 이자는 제한이 없어. 그러면 이자는 제한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 말은 만약에 3년간 만약에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3년이면 36개월이죠.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그랬어. 그러면 3,6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두 다. 알겠죠? 그건 그냥 이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지연배상, 지연이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않죠. 그럼 그때부터 발생한 이자를 얘기해. 그건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은 몇 년분이다? 1년분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1년분은 채무자는요 전액을 책임을 져야 되고 전액을요.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 때문에 경매대금에서 1년분만 받아가라 이 말이죠. 우리가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갑의 건물만 경매가 되는 게 경물돼서 만약에 을이 경매를 청구하면 을만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갑의 건물에 보면 전세권자, 임차인, 뭐 근저당권자, 저당권자, 3번 저당권자, 4번 저당권자, 압류하는 거 또 국세청에 또 압류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도 몇 푼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지연이자는 몇 년분만? 1년분만 이 말이죠. 1년분만. 그러니까 후순위와 관계에서 1년이지 채무자는 전부를 책임을 진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채무자가 여기 3억이죠. 여기 얼마죠? 0이죠. 근장은 0이죠. 0부터 시작하니까 갑이 만약에 어떤 일로 을한테 돈 빌린 거 갚았어. 돈을 다 갚았어. 그러면 일시적으로 0이 되죠. 0. 그렇다 해서 근장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뭐란다? 부종성이 뭐가 됐다? 완화가 됐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유치권은 부종성이 엄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은요,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0이면 당연히 소멸해요. 그런데 근저당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0이 된다 하더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은요, 원금, 이자, 위약금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보호가 되죠. 그런데 근저당권은요, 채권 최고액 3억, 3억 안에 들어오면, 3억 안에 들어오면 모두 보호돼. 모두 3억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보호돼. 3억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죠? 1년분이죠? 지연이자는 1년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근저당권은요, 모두 3억 안에 들어오면 모두 보호돼. 여기는요, 모두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보호돼. 등기 없이. 근저당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자는, 근저당권에서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저당권 실행비용 있죠? 근데 특이하게요. 근저당권 실행비용.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은 없어요. 알겠죠? 이것만 조심하면 돼.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전속기간 있죠? 우리 전속기간은, 근저당권의 전속기간을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래서 반드시 등기한다? 그러면 틀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불확정이죠. 이런 불확정이면 돈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확정을 시키는 게 근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해. 확정을 시켜서 얼마가 됐어? 얼마다? 그러니까 너 돈 갚아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확정을 시키는 게 중요해. 그런데 근저당권은 불확정이잖아요. 저당권은 확정이고. 그러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근저당권자가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된다. 확정이 됐으니까.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가 된다? 경매가 돼. 그러니까 저당권으로 바뀌어서 경매가 되죠? 그래서 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나와도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확정을 시키는 게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확정시키는가. 첫 번째요, 결산기가 도래한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채무자죠.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됐다. 그래서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서류 심사해가지고 어중면 6개월 이상이 걸려요. 알겠죠? 그러면 회생 절차의 개시가 받아줘. 법원에서. 그러면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은 이 사람은 모든 금융권이나 모든 채권들이 일정한 빚을 탕감을 받고, 그래서 나머지 빚에 대해서 일정률 그 사람의 수입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돈을 갚아나간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한 3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회생 절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회생 절차를 파산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돈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요. 갑이 있죠? 여기요,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여기 있고요. 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요,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여기로 근저당. 여기도 근저당. 이런 저당, 이렇게 저당. 알겠죠? 저당권,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요, 먼저,
근저당권 선순위가 경매를 청구한 경향이 있어. 경매 청구. 경매를 청구했을 때 여기 A는 언제 확정되고 B는 언제 확정되는가 이 말이죠. 여기요 B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했을 때요 여기요 A는 언제 확정되고 B는 언제 확정되는가 이 말이죠. 여기요 B죠 저당권이죠.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요. 경매 청구. 경매를 청구했을 때 A는 언제 확정이 되는가 이 말이죠. A는. 자 여기서 보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자기는 언제 확정되냐? 자기는요 경매 청구 시. 자기는 경매를 청구할 때 확정이 돼. 경매 청구 시 이렇게. 그러면 경매 청구하자는 다른 근저당권자는 소수인데 선수인 다른 근저당권자는 언제요? 이 두 사람 언제? 이 두 사람 언제? 경락대금 완납 시 이렇게. 그러니까 1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 청구 시.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락대금 완납 시.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 청구 시. 선순위는 경락대금 완납 시 이렇게. 그래서 경매를 청구했죠. 경매 청구하고 나서 경매를 취하해. 취하해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되지 아니한다. 번복되지 않아. 한 번 확정되면 끝이야. 근데 여기는 저당권자 경매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까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A만 따지면 돼. 그래서 A만 따져. A는 언제? 경락대금 완납 시 이렇게. 경락대금 완납 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렇게 확정이 돼. 경락대금 완납 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한단 말이 나와. 후순위가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한다. 그때는 누굴 얘기하는 것이야? 그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이 말이죠. 그때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 그런데요 여기 이 두 가지에서 뭐를 알 수 있죠? 누가 그 같은 근저당권자다.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 그 사람은 순위에 관계없이 경매 청구 시. 나머지 사람은 뭐다? 경락대금 완납 시.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지분에요 만약에 근저당권이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왔다. 그날은요 그 사람이요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약 먹고 뭐죠? 출제한 것이. 알겠죠? 그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피담보 조건이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는데 언제요? 2월 1일 날 1억 5천으로 확정이 됐어. 1억 5천으로. 그러면 1억 5천만 갚아야 되겠죠. 언제? 2월 1일 날. 알겠죠? 그런데요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5월 1일 날 갚아. 5월 1일 날. 그럼 몇 개월이 연체가 됐어? 그럼 3개월에 뭐 연체가 됐으니까 그것을 지연배상, 지연이자라고 그래. 지연이자, 지연배상 또는요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이렇게 얘기해. 지연이자, 지연배상, 지연손해. 이것도 지연이자, 지연배상, 지연손해.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씩이다. 1억 300만 원. 아니 1억 5,300만 원 이렇게. 그런데요 여기서요 10월 1일 날 새로운 채권이 발생. 새로운 채권 10월 1일 날. 그러면 10월 1일 날이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채권이 발생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이렇게 새로운 채권이 발생했죠? 얼마? 1억. 이것은 포함 안 돼. 지금 여기 확정된 것으로부터 발생한 것은 포함되는데 새로운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알겠죠? 이 말이 또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채권이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3억. 그래서 이것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등기가 돼 있어. 그런데 최고란 말이 뭐죠? 최고 우선 변제의 최고 한도액 이렇게. 우선 변제의 최고 한도다 이렇게. 최고 우선 변제의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한도. 우선 변제의 최고 한도액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알겠죠? 여기 봐봐요. 이 을 있죠? 그래서 갑이 이렇게 있어. 갑의 건물에 근장을 잡았어. 근저당 잡고 이렇게 등기가 있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경매를 청구하려고 그래. 경매 청구하다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어. 피담보니 확정이 됐는데 확정이 얼마 됐다? 4억으로 확정이 됐어. 4억으로. 등기는 3억인데. 알겠죠? 4억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가 됐습니다. 매각대금이 5억이 났어. 5억. 이 5억 중에서 을의 배당액은 얼마다? 을의 배당액은 얼마다? 을이 받을 배당액은 얼마다? 얼마?
최고란 말은 우선 변제, 경매 득임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다 이 말이지. 3억. 그러니까 여기서 3억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경매 득임 5억인데 실제는 4억인데 그럼 1억은 어떻게 해요? 1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가 되면 여기 을만 저당권자가 아니잖아요. 밑에 보면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도 몇 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그 사람들이 받고 남은 돈 있으면 받고 남은 돈이 없으면 갑에 다른 재산이 있나 봐. 거기 가서 받는 거예요. 다른 재산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일단 어디가 간다? 여기는 3억, 이렇게 3억. 그 다음에 이 등기를 변제하고 변제하고 등기를 뭐 한다? 말소 청구를 해야죠. 말소 청구. 변제하고 말소 청구를 해야죠. 그러면 얼마를 변제?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 청구해야 되는 거. 얼마. 알겠죠? 그래서 이때 무조건 그러면 안 되고 사람마다 다르다. 알겠죠? 여기서 두 가지. 채무자하고 여기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그럼 후순위 누구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또 2번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후순위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요. 이 사람들은 얼마만 변제한다? 3억. 이 사람들 얼마나 변제한다? 그러면 4억 이렇게. 실제 확정된 4억. 이 사람들은 뭐다? 3억이다.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3억. 이게 중요해.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죠. 이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을 써. 여러분 연대보증 그러면 채무자가 똑같아.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똑같아. 그래서 전부를 책임을 져야 돼. 전부. 실제 채무 전부를 책임을 져.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하고 후순위는 얼마면 제3취득자는 얼마만 채권 최고액만 책임을 져.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시험에 나올 때 가장 쉽게 나오는 것이 이 지문도 꼭 한두 개는 꼭 거기에 들어가. 근저당권이 나올 때. 알겠죠? 내가 돈을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 이 말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요.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잘 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얼마인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확정되기 전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요? 채무자. 그럼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무자는 변경할 수 있죠. 왜요? 이미 채권액을 얼마나 정해져 있으니까. 채무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왜? 담보를 다 잡았으니까. 담보를. 알죠?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으면 이때는요. 변경 전의 것을 책임을 지느냐 변경 후의 것만 책임을 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변경 후의 것만 뭐가 된다? 담보가 된다.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돼. 이렇게. 왜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죠. 변경됐으니까 바뀐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관계만 책임지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당해 근저당권은 변경 후의 채무만 담보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확정되기 전에는요. 채권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여기요. 채권 일부가 양도가 됐어. 양도. 채권 일부가 변제가 됐어. 일부 변제든 양도든 일부는 그러면 도대체 몇 분의 몇을 양도하고 몇 분의 몇을 변제했다는 거야. 아직 채권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채권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그때는 뭘 한다? 얼마인지 변제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때는 근저당권이 이전될 여지가 있어 없어?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얼마인지 모르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일부가 변제된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이전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여기. 가끔 여기도 시험에 잘 나와. 확정되기 전. 특히요. 여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채권 최고액에서 우리는 경매대금에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등기된 범위 안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말소를 청구하려고 갔는데 얼마를 변제해야 되는가? 그때는 두 파트로 나눠진다. 특히 여기 채무자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후순위. 이러면 내가 말했어. 제3취득자는 뭐죠? 저당권자 1번, 2번이 전세권자면 후순위면서 제3취득자죠. 이때 이 사람을 후순위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한다? 제3취득자. 그걸 조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됐을 때, 확정됐어. 확정. 그 다음에 지연 이자는 담보가 돼. 새로운 채권은 담보가 안 돼.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는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 그런데 근저당권은 등기 안 한다? 안 해. 지연 이자는 저당권은 1년이에요. 그런데 근저당권은 몇 년이다? 전부가 담보가 된다.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어.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몇 가지만 조심하면 돼.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확정됐을 때요. 아무튼 근저당권은 1순위가 2순위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그 사람은 경매 청구 시 경매를 취하해도 번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근저당권은 언제 다른 근저당권자는 경락대금 완납 시. 그런데 후순위가 경매,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청구해.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 언제? 경락대금 완납 시. 아시겠죠? 이것만 조심하면 돼. 여기까지 여러분요 물건이고요. 공동저당은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나중에요 공동저당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요 한 번만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채권법을 민법 총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